오늘 이 자리에는 급변하는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떤 개인과 그리고 조직이 어떻게 함께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라는 고민을 이렇게 함께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마련하였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강의 주제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힘, 즉 에이자일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장재범 박사님께서 강의를 진행해 주실 건데요. 아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한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이런 시대에 정말 이러한 리더십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강의를 잘 이렇게 들으시고 그 어떤 새로운 리더십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알아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장재범 박사님은 아마 여기 그 보시다시피 뇌교육 기반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아주 리더십의 대가로 이렇게 우뚝우뚝 성장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HR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지금 현재 아세아 ESG 경영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뜨끈뜨끈한 논문과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 우리 장재범 어,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범 박사님. 오늘 주제는 개인과 조직의 변화를 이끄는 힘, 애자일 리더십이라고 해서 애자일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강의를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좀 강의를 진행하기에 좀 앞서서 애자일을 좀 뇌과학, 뇌교육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이 기업가들 대상으로 코칭하는 게 그냥 기존에 남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그냥 기업인을 대상으로 그쪽으로 만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뇌교육, 뇌과학 쪽으로 연결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바뀌고 있죠. AI 도체 다 섭렵하기도 전에 ASI, AGI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AI도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작년서부터 회자되기 시작했던 용어 중에 하나가 퀀텀 리터러시라고 하는 용어들이 서서히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23년도를 제외하고 2022, 2024, 2025년도가 전부 다 노벨 물리학상이 양자 기반 기술 쪽으로 수여가 됐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ASI, AGI, 로봇, 뭐 퀀텀 이런 것들이 다 10년 내에 다 등장할 걸로 보여지고 이것들이 콜라보되면 정말 짜장면 배달을 터미네이터가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불현듯 하게 됩니다. 양자 쪽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애자일 리더십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안정 중심형, 혁신 실험형, 성과 지향형, 관계 조율형, 위기 대응형, 학습 촉진형, 관리 감독형, 성장 지원형, 공감 소통형.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나요? 나중에 한번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변화의 시대, 첫 번째는 변화의 시대 리더십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미래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학습과 진로 역량을 개발하고 교과목 이외의 또 다른 경쟁력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시대죠. 거기에는 이제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소통력, 공감력, 협업하는 능력 등이 필요한데요. 수능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창조해 나가는, 거기에 이제 빠르고 정확한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걸 갖다가 미래 리터러시라고 얘기를 하죠. 미래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는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고요. 유네스코에서 신조한 단어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미래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측
예측과 그거를 토대로 한 예상이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 예측과 예상은 좀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죠. 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패턴 도출이라든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 어떤 추출해내고 하는 것들을 예측이라고 한다면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판단해 나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예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예측을 잘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측을 잘하는 게. 사람이 잘할까요? 인공지능이 잘할까요? 인공지능 예측은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사람은 경험과 직관을 통해서 예상하고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해 나가는 능력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혁신가라고 하면 미래가 요구하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추진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결정하고 해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혁신가라고 얘기하는데, 혁신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거에 대한 자신감, 긍정적 자신감과 더불어서 용기가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혁신가들이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긍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한 리더십이 애자일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애자일 방식은 워터폴 방식하고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2001년도에 그 미국의 이제 17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제 애자일이라고 하는 개발 방식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왼쪽에 있는 게 애자일 방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워터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워터폴 방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니까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워터폴 방식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출시하기까지가 그냥 일련의 과정으로 돼 있는 걸 우리가 워터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애자일 방식이라고 하는 건 그거를 조금 이제 세분화 시켜 놓은 거죠. 왜냐면 세분화를 시켜 놓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고객의 니즈가 바뀌더라는 거죠. 그러면 내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 내 제품은 벌써 고객의 니즈하고는 조금 괴리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기적으로 좀 짧게 하고 고객의 시장의 평가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제품의 그 내용들을 반영하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갖다가 애자일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짧게 주기적으로 끊어놓은 기간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스프린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방식은 이제 스크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자일 방식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스크럼하고 칸반이라고 하는 거죠. 스크럼 조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굉장히 소규모의 조직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의 이제 셀 조직이라든가, 이제 스포티파이의 이제 스쿼드라든가 트라이브 조직, 뭐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루틴한 클래식한 그 직급 체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차장, 부장 올라가서 이제 상무, 전무, 이사, 뭐 이제 대표까지 올라가기까지 그러한 조직을 이제 흐트러서 새로운 이제 애자일 팀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팀이 스프린트 기간 안에 어떤 역할을 담당을 하고 그 담당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구성되어져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성찰해 가면서 일을 진행을 하는 거죠. 칸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보시는 것처럼 투두하고 인프로그레스하고 던 형식으로다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해야 할 거, 진행 중인 거, 완성된 거를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조직 안에 들어있는, 소규모 조직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눈에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이 안에다가는 필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첨가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또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진 시스템 우리가 칸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적인 스크럼과 칸반은 애자일의 대표적인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2001년도에 17명의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모여서 애자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때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제 가치하고 원칙이 있어요. 예, 뭐 한번 살펴보면 이제 굵게 돼 있는 글씨가 이제 중요한 글씨예요. 프로세서 도구보다는 개인과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포괄적인 문서보다는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시하고 계약 협상보다는 고객과의 협력을 중시하고 계획을 따르는 것보다는 변화에 대응하는 걸 중시한다. 얘는 기본적으로 자율과 학습, 인파워먼트, 그리고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루틴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죠. 이제 에자일에도 12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굵은 글씨만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이제 만족을 제공하고, 이제 변경이 가능하고, 작동하고, 이제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팀과 팀 사이에도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팀과 팀 사이에 사일로가 발생이 돼가지고 기업이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직접 대면해서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죠. 조금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드백보다는 피드포워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피드포워드에선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동하는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촉진해야 하고요. 그리고 기술적 우수성과 좋은 설계로 애자일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작업을 줄이죠. 그리고 조직화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12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스크럼 방식이 이제 스프린트 기간 안에 주어진 역할을 담당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성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뇌교육하고도 굉장히 잘 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카카오의 셀 조직은 굉장히 유명하죠. 셀 조직은 이제 그 단어에서도 이제 보실 수 있다시피, 카카오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 거대한 기업이 움직여지려면 얼마나 많이 여러모로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직을 이제 구분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작은 단위로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거기에 이제 인파워먼트를 제공을 함으로써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단위를 셀 단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기업은 디지털 뮤직 서비스 업체예요. 예, 디지털 뮤직 서비스 업체인데 거기도 역시 셀 조직과 같아요. 이제 스쿼드하고 트라이브 기반 조직인데 이것도 역시 셀 단위하고 비슷합니다. 스쿼드라고 하는 건 이제 잘게 잘게 쪼갠 조직을 의미하고 트라이브 조직은 이제 스쿼드를 쭉 모아놓은 것들을 상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또 다른 스쿼드를 인큐베이팅 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 간의 어떤 협업, 융합 이런 것들을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좀 미리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얘는 기저에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요. 예, 얘는 기본적으로 에자일이라고 하는 기본 안에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다라는 걸 알고요.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제품은 곧 기업, 곧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게 될 거다라는 거를 얘는 기저에 깔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지금 만드는 것보다는 고객의 니즈를 더 우선시하죠.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애자일 논문을 이제 리스에서 찾아보시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 부류가 있고요. 2015년 이후의 부류의 애자일 논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논문은 소프트웨어 관련 논문이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뭐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베타 버전을 먼저 출시하고 고객의 니즈를 받아들여서 다시 완성품을 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 2015년 이후에 나오는 논문들은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만 굉장히 빠르게 바뀌었었는데
이제 소프트웨어만 빠르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빠르게 바뀌더라는 거죠.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뭐 컴퓨터도 그렇고, 뭐 모든 제품들이 다 굉장히 빠르게,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동산, 가지고, 포터블한 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부동산의 대표적인 건축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설계한 게 시공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쪽 부분 같은 경우도 고객의 니즈를 중간에 받아서 다시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게 현장에서 완공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강남 3구에 있는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게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하는 경우, 해서 하는 경우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는 이제 단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드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있는 과거를 보는 거잖아요. 이제 피드포워드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지향적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초점을 보면 이제 과거에 이제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질책을 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걸 우리가 피드포워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적으로도 피드백이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주는 어떤 자신의 견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면 피드포워드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에자일의 원칙과 가치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다시피 에자일이라고 하는 건 기저의 자율과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동기를 부여를 하고 우리가 뇌과학에서 얘기하는 도파민 회로를 활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에자일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두뇌 친화적 경영 방식이라고도 보실 수가 있어요. 목적 부분도 피드백과 피드포워드는 조금 다른데요. 이제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잘했냐, 못했냐. 여기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과거에 이제 성과 관리 시스템이라고 하면 이제 MBO 시스템이라든가 뭐 KPI 시스템이라든가 뭐 MBO 시스템이나 KPI 시스템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그게 이제 1950년대에 만들어진 방식인데 이제 피터 드러크가 처음에 창안을 한 방식이죠. 성과를 관리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KPI라든가 MBO 방식이 많이 활용이 되어졌었어요. 한 3, 40년간 많이 활용이 되어졌었죠. 그러다가 그러한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이냐. 이제 협업을 하고 자율적으로 가고 거기에 인파워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느냐. 고객의 니즈가 수시로 바뀌는데 완성품을 낸다라는 것, 완성품을 내기 전에 니즈를 반영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에자일 방식은 이제 OKR 기반입니다. 그래서 OKR 기반의 에자일 방식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은 기업들이 에자일 방식을 차용하고 있어요. 이제 SAFE라 해서 스케일드 에자일 프레임워크를 많은 대기업들이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자일이라고 하는 게 방금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소통을 중요한다, 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뭐 협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회사에 처음 딱 들어온 평사원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그 회사에 2, 30년 된 고참 상급자한테 스스럼 없이 말하기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주변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루틴하게 사용했던 그 직급 체계들이 지금은 거의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직급을 사용을 합니다. S 기업 같은 경우는 프로라고 하는 직급을 사용을 하죠. 내가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때 스스럼 없이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듣기로 그 평사원이 아이디어를 냈을 때
루틴한 직급을 쭉 올라가서 그 아이디어가 대표한테 가기까지 시간을 한번 누가 체크를 해봤더라고요. S기업입니다. 예, 시간을 한번 체크를 해봤더라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평사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면 점심 먹을 때쯤에는 CEO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과장돼서 얘기하면 점심 먹을 때 확인하고 오후에 그것들이 시스템 안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 기업이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죠. 자, MBO하고 KPI, OKR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MBO나 KPI는 이제 지수 형태로다가 수치 형태로다가 돼 있기 때문에 계량적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OKR이라고 하는 건 계량보다는 이제 질적으로 그리고 협업이 있고 융합을 하고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죠. 거기에 이제 애자일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스프린트 짧은 기간 안에 예, 뭔가를 주어진 일을 부담하고 담당하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된 자율성과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치화되어 있는 것보다는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하고 애자일 리더십을 우리가 좀 많이 비교를 좀 하는데요. 기업가 정신이 이제 뭐 위험 감수라든가 기회 포착이라든가 혁신이라든가 행동, 어떤 가치 창출,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애자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화를 감지해서 적응적 사고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이제 신뢰와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서 이제 학습된 역량을 이제 강화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제 시스템으로 돼 있죠. 기본적으로 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피드백과 피드포워드에 있어서 피드백을 통해서 상급자의 질책이 주어진다면 실수나 실패를 했을 때 과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패가 하나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심리적인 안정감을 부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이라는 게 존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잠깐 보시면 얘는 이제 디파인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이제 빌드입니다. 그리고 릴리즈 이걸 이제 리피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을 해서 빌드, 행동을 통해 빌드를 하고 그거를 이제 확산해 가는 과정을 스프린트 기간 안에 담당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한 70%쯤 완성이 되면 고객의 니즈를 재차 반영을 합니다. 재차 반영을 해서 이제 완성품이 만들어져 나가는 시스템으로 나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점화하면 애자일 리더십이 그것을 존속시키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좋으냐 나쁘냐의 관점의 차이가 아니고 기업가 정신과 애자일 리더십은 함께 가는데 예, 기업가 정신이 먼저 위험을 감수하고 기회를 포착해서 시작을 하면 애자일 리더십은 그러한 내용들을 존속해 나가고 지속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리더십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리더십 지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뭐, 죄송합니다. 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즉시 시도해본다. 변화가 생길 때 팀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 실패를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 계획보다 실행 중 학습을 중시한다. 구성원 간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한다. 위기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는 편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변화의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많다. 내 리더십 목표는 통제가 아니라 성장 지원이다.
나는 리더로서 먼저 배우는 자세를 갖고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애자일 지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예, 자료는 제가 남겨둘 테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40점 이상이면은 애자일하다로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과거에 이제 노키아 기업과 아이와 기업이 있었죠. 애플이 첫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게 2007년도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스마트폰 이전의 것들을 이제 다 핸드폰으로다가 다 묶어서 얘기를 하면 핸드폰이 처음 나왔던 게 1980년대쯤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부터 출발해서 애플이 등장하기 전까지 세계 1위 스마트폰 기업, 핸드폰 기업이 노키아입니다. 예, 노키아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죠. 예, 핀란드 업체인데요. 예, 이것 때문에 핀란드가 경제가 한동안 좀 휘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었거든요. 애자일은 기본적으로 성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 지속적인 성장을 원하지, 얘는 성공했다라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내가 특정한 제품에 있어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순간에 고객의 니즈는 또 바뀌거든요. 세상이 또 바뀌거든요. 내가 AI를 어느 정도 섭렵했다라고 하면, 새로운 AI가 계속 나오고, ASI, AGI가 나오고, 퀀텀이 나오고,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완벽이라고 하는 게 얘는 완벽이라고 하는 걸 기저에 두질 않습니다. 3S 기업 제품이 이렇게 그 디자인에 신경을 썼던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 두툼했었죠. 막 S기업 제품은 거의 막 두껍고 무겁고의 대명사죠. 예. 당시에 이제 워크맨의 그 상품 이름이 이제 마이마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두껍죠. 아이와 제품을 한 두 개 정도 이렇게 쌓으면 워크맨 사이즈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얍실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아이와 제품. 까만색에 금색 테두리를 이렇게 해서 빨갛고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거 굉장히 디자인 굉장히 이뻤었죠. 예. 2000년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예. 일본의 S 기업에 이제 합병이 돼서 지금은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고객의 니즈가 변하면 그거에 따라가야지 독보적인 기업은 없다라는 거를 교훈으로 남겨놨죠. 예. 우리 회사 제품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대가 바뀌면서 고객의 니즈가 바뀌는데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순간에 휘청하게 가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자일 리더십은 시스템이 아니라 의식의 전환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애자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유연한, 민첩한, 그러니까 영어를 보면은 이제 민첩하다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게 속도가 민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나 만들었을 때 내가 두 개 만들고 세 개 만들고 그런 민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KPI라든가 MBO로다가 성과 관리하는 시스템보다 속도 측면에서는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빠르고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얘는 기본적으로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속도 측면에서는 얘는 사실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방향입니다. 방향. 예.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다시피 시장이 바뀌고 있는 변화를 얘는 무엇보다도 굉장히 민첩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예. 그러면서 사람 중심의 실행이죠.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같이 진행을 하고 기업가 정신이 어떤 개인적인 마인드 차원에서의 개념이라면 애자일 리더십은 어떤 조직 간에 어떤 단체, 어떤 기업, 예, 간의
협업, 융합, 예,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데이터, 지금도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데이터가 2010년대 초반부터 이렇게 부각되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다가 의사결정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혁신적인 도구였었죠.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기반, 심지어는 이제 DX라고 하는 용어도 나왔었죠. 데이터 익스체인지. 그러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던 그 데이터 DX를 했던 그 많은 기업들은 지금 다 존속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누가 통계를 내봤더라고요. 그래서 DX를 추진했던 기업의 70%가 망했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거를 한 기업들이 왜 다 망했을까요? 지금 이제 AX라고 하는 용어들이 신조됐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 익스체인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공지능이 시간 대비 생산성을 올려주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효율성을 높여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이에요. 예. 그럼 AX 한 기업들은 다 성공하고, AX 한 기업들은 다 급격하게 매출이 늘고 그래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 예. 왜 그렇지 않으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두 번째 표현을 해놓은 것처럼 리더의 뇌가 바뀌지 않으면 조직의 뇌도 바뀌지 않아요. 리더의 뇌가 바뀌어야 조직의 뇌가 바뀌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철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옷을 진짜 무슨 에르메스를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품격도 에르메스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이 바뀐 상태에서 DX를 추진하고 AX를 추진했을 때 그 기업이 정말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껍데기만 DX 갖다 얹혀놓고 껍데기만 AX 갖다 얹혀놨다고 해서 그 기업이 꼭 성공한다?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리더의 뇌가 바뀌지 않으면 리더의 뇌가 바뀌어야 조직의 뇌도 같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AX도 성공하고 에자일도 성공하고 전부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에자일을 입혀놨다고 해서 그 기업이 다 성공하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과평가 제도로 MBO라든가 KPI를 쓰면서 에자일을 갖다가 얹어놨다? 그거는 진짜 사람은 그대로인데 옷만 갖다가 바꿔놓은 형태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는 에자일 리더십은 두뇌 친화적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KPI나 MBO 같은 게 어떤 성과 관리 제도를 통해서 어떤 두려움을 주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푸싱함으로써 어떤 성과를 꼭 내야 된다는 압박감 속에서 이 일을 한다라면 얘는 이제 편도체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전두엽의 기능을 좀 저하시키는 시스템이 되겠죠. 반면에 에자일은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성을 통해서 학습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발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두연두엽을 통해서 판단, 조절, 공감의 중심이 되고요. 편도체에서 불확실성과 위협에 반응하고 보상회로를 통해서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이제 피드포워드 시스템의 과학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얘기는 제가 써놓은 겁니다. 예, 에자일 리더는 편도체의 공포를 다스리고 전전두엽의 통찰을 깨우는 리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편도체의 공포를 왜 다스릴 수밖에 없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미래 리터러시가 중요하고 개혁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혁가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용기하고 긍정적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가 너무 다양하게 너무 불확실하게 바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공포가 많이 오죠. 예. 어떤 CEO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외로우니까 CEO다? 뭐, 고독하니까 CEO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저는 한 번도 이제 CEO가 돼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아마 나의 미래를 예상하는 의사결정이 내가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자리를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좀 공포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자일 리더는 편도체의 공포를 다스리고 전전두엽의 통찰을 깨우는 리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자일 리더십은 역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자율과 학습, 피드포워드,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레질리언스죠. 예. 왜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실패와 실수를 용인을 하기 때문에 실패와 실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탄력적인 자세로 다시 또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에자일은 기본적으로 레질리언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보다는 피드포워드를 더 강조를 하고 있고요. 불확실한 환경에서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도록 이끄는 리더십을, 저는 에자일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민첩하게 변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속도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방향의 전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에자일 리더십이 탄력성을 강화하는 네 가지 메커니즘은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을 하고 피드포워드 기반의 학습 루프를 조성을 하고 공동의 목적을 강화를 하고 유연한 역할을 전환하면서 이제 자율성을 부여해주는 단계가 될 겁니다. 자, 다음에 리더를 기본적으로 얘는 그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프린트 기간 안에 특정한 일을 이제 담당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얘는 성찰을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까 12가지 원칙 12번째의 반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성찰을 합니다. 예. 회의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분이 왜 문제가 있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내 팀은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는가? 위기 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는가? 리더로서 나는 통제보다 코칭을 하고 있는가? 팀의 감정적 필요를 인식하고 있는가? 짧은 주기 실험과 피드백이 실제로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 자주 이제 성찰을 하죠. 이제 리더만 성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스크럼 조직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 에자일 팀 안에 들어있는 그 구성원들 모두가 성찰을 같이 많이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얘는 뇌과학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지어지는 부분이죠. 조직 차원의 회복력 체크인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체크 5점 척도는 전부 다 제가 기업 강의할 때 활용하는 것들인데, 한번 보시죠.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학습으로 전환한다. 구성원 간 피드백이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리더가 먼저 감정을 조절하고 본보기로 보여준다. 위기 상황에서 협업이 강화된다. 변화가 있을 때 구성원들이 이유를 이해를 한다. 이 조직 차원의 회복력 체크고요. 최근에 여러분 조직에 큰 변화가 있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변화가 생겼을 때 나의 첫 반응은 어땠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었을 때 나는 적응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항을 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리더로 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리더에 있을 때면 어떤 변화가 더 크게 감지가 됐었을 거고요. 아마 저항도 심했겠지만 적응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더 컸을 수도 있고요. 구성원이라면은 뭐 저항보다는 적응해 나가면서 오히려 수능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애자일 리더십은 항상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항상 변화한다라고 하는 걸 기저에 깔고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조직한테 맡겨진 이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늘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그런 리더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 가운데가 있는데 가운데가 빠진 것 같은데 나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어떤 데니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조금 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세요.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경제학과 교수세요.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경제학과 교수님이세요. 어, 행동경제학 뭐 이런 쪽에서 논문도 많이 발표하시고, 이제 책도 많이 쓰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인간을 갖다가 예측 가능한 비합리적 존재다라고 이렇게 자기 책에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도 그럴 게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비합리적인 인간한테 합리성을 부각시키는 하나의 표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경제학 원론은 항상 희소성에부터 시작하죠. 희소성에서 출발해야 그 방대한 경제학을 풀어낼 수가 있죠. 희소성의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가는 게 다이아몬드하고 공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하고 공기 중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마 아직은 숨쉬고 살만하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 위기라든가 기후 변화 때문에 어쩌면 다이아몬드보다 공기를 선택해야 될 수도 있을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간의 뇌와 인간의 어떤 비합리적인 부분들을 기반으로 풀어낸 경제학을 갖다가 우리가 행동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손실 편향이 있습니다. 예, 손실 편향이라든가 확증 편향 그리고 실패를 피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본능에 깔려 있죠. 예, 리더는 그러한 것들을 잘 코칭해 나가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 실패를 하더라도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성공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기저에 깔고 구성원들한테 항상 자유를 부여를 함으로써 늘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프레이밍이라든 너찌 이론 같은 경우는 너찌 이론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너찌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어, 카페에 건강 음료를 갖다 놓는 거죠. 그냥 슬쩍 갖다 놓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커피를 주문을 하면서 커피가 좋긴 하지만 몸에 좀 안 좋으니까 건강 음료를 먹어볼까? 그러면서 건강 음료 쪽에 매출을 살짝 올릴 수 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넛지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동기를 부여를 한다라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강압적으로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KPI 지수를 올리기보다는 그냥 살짝살짝 미래지향적이고 얘는 동기부여를 줌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과정에 학습이 동기가 되고 이런 형태를 애자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합리적 판단과 이제 인간 중심 리더십, 뭐 내재적 동기와 자율성 지원, 뭐 실험과 학습 촉진, 손실의 피편향과 확증 편향, 뭐 앵커링이라든가 프레이밍, 넛지 이런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프레이밍도 에자일 코치가 좀 잘 할 필요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과거에 이제 코로나가 오기도 했었습니다만 코로나 백신이 만들어졌는데 100명 중에 60명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 60명이니까는 효과적입니다라고 광고를 할 수도 있지만 100명 중에 40명이 죽었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사람들은 100명 중에 40명이 죽었다고 하면 100명 중에 60명이 좋아졌다는 것보다 더 크게 피부에 와닿죠. 이렇게 이용하는 게 이제 프레이밍이죠. 예. 여러분들의 인지 편향은 어떻습니까? 손실을 피하려고 기회를 놓친 적이 있다. 내 생각을 확인해 시켜줄 정보만 찾는 편이다. 첫인상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준다. 과거의 성공 패턴을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검증된 방식을 선호한다. 여러분들의 인지 편향은 어떻습니까? 예. 행동 경제학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린 게 이러한 것들이 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3번에 이제 첫인상 이후에 이제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앵커링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 번 이제 닻을 내려놓으면 그 닻이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계속 존속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과거의 성공 패턴이 현재에도 이제 그대로 적용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이제 검증된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근데 사실은 에자일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들입니다. 에자일은 손실을 과감하게 끌어안고 갑니다. 예, 실패나 실수를 성장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내 생각을 확인시켜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반대되는 의견을 더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패턴을 현재에도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품이 완성되기 전까지 정말 지속적으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서 집어넣죠. 새로운 아이디어보다 검증된 방식, 루틴한 관리보다는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경제학에서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제학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글보다는 그림이 많은 학문이다 보니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한 상태에서 두 개 이상의 재화를 사용을 했을 때 동일한 효용 가치를 갖는 점들을 연결해놓은 곡선을 갖다가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재산과 소득이 동일한 상태에서 뭐 다이아몬드 두 캐럿에 금 두 캐럿을 금 두 돈을 가졌을 때의 효용 가치와 다이아몬드 1캐럿에 금 다섯 돈을 가졌을 때의 효용 가치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갖다가 쭉 연결해서 곡선으로 만들어 놓은 걸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소득과 재산이 정말 무한정 많다면 이러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소득과 재산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유한하지 않습니다.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업도 역시 캐파가 일정해요. 캐파가 어느 순간 갑자기 커질 수는 없거든요. 캐파가 일정하다 보니까 숙련된 노동자, 숙련된 직원이 필요하죠. 반면에 그 못지않게 창의적인 생각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양자를 진짜 무한정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못하죠. 적절하게 조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루틴하게 이제 시간 관리를 빠듯하게 해온 사람들, 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자기까지 굉장히 루틴하게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해온 사람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루틴한 생활 속에 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뭔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혁신적인 부분은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물론 이제 시간이라든가 사람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무한정 많을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것들 사람의 역량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 관리라든가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죠. 이 얘기를 잠깐 왜 말씀을 드렸냐면 기업의 캐파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숙련된 노동자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업의 캐파를 효과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애자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자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예, 얘는 성공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하고 그 니즈를 반영하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얘는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성을 주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캐파가 커지고 그러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숙련된 노동자들이 조금 더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래프 이제 보시면은 잠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경제학에서 잠깐 제가 차용을 좀 했습니다만, 티셔츠와 신발을 이제 같은 효용점이죠. 티셔츠를 조금 더 많이 사게 되면 신발을 아마 조금 더 사야 될 거고, 신발을 조금 더 사게 되면 티셔츠를 조금 덜 사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들을 쭉 연결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숙련된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사람과 혁신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쓸 수만 있으면 다 좋죠. 그런데 기업의 캐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원점에서 멀어지는 곡선으로 효용이 커지려면 거기에 이제 학습과 자율성, 애자일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항공사는요, 레드오션입니다. 예, 정말 레드오션이에요. 잘못하면 적자로다가 무너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속출합니다. 그런데 50년 넘게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50년 넘게 흑자 기업입니다. 예, 얘는 직원 중심이에요. 철저하게 직원 중심. 직원 우선 정책으로 위기를 대응하고 인간 중심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애자일이라고 하는 건 사람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도보다는 방향이고 사람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철저하게 애자일적 사고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DVD 대여 회사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텐데요. DVD 대여에서 이제 스트리밍이라든가 이제 콘텐츠 제작으로 전환을 한 기업인데 고객의 니즈를 순간에 굉장히 빨리 제대로 반영을 한 기업이죠. 예. 빠른 적응의 힘. 그러다 보니까 조직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게 아무래도 공룡보다는 덩치가 작은 것들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카카오 기업 같은 경우도 셀 조직으로다가 단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셀 조직 하나하나에 자율성을 보여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파워먼트를 제공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뭐 스트리브라든가 이제 뭐 아까 스포티파이인가요? 예, 스포티파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었고요.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꽤 유명한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OKR 시스템, 이제 애자일 말고 애자일이 이제 OKR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OKR이 처음에 출발한 게 구글입니다. 이제 구글의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는 꽤 유명해요. 180개의 팀 중에서 성과 좋은 팀을 골라서 이 팀들이 좋은 이유가 뭐냐, 성과가 좋은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분석을 한 거예요. 예, 그랬더니 심리적으로 안정하다라는 거죠. 내가 실패나 실수를 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상급자한테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급자 눈치가 보이고 상급자 막 이렇게 푸싱하고 막 강압적으로 막 진짜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막 회사 가기 짜증날 정도면 일하기 힘들죠. 그런데 얘는 그야말로 진짜 피드포워드를 통해 가지고 스스럼 없이 소통하고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 내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함으로써 생산성이 높아지더라고 하는 거죠. 제너럴 일렉트릭스가 한때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어요. 예, 그 기업이 한때 요즘에는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요. 기업이 뭐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그냥 망하려고 하면 그냥 한꺼번에 망하더라고요. 예. 지나친 성과주의에서 이제 애자일 도입하고 이제 일부 사업부 도입하면서 지금은 이제 다시 또 회복이 된 상태이기도 합니다만, 네. 거의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시간 가까이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애자일 리더라고 하는 건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굉장히 빨리 불확실하게 변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유연하고 민첩한 사고를 갖자는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죠. 기업뿐만 아니라 예, 유연하게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각 바뀔 필요가 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애자일 리더가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